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태생부터 서로가 다르고 환경부터가 다른 곳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환경의 영향 탓으로 갖게 되는 뇌구조도 다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회 통념과 일반적인 상식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 파괴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바로 제 남친의 경우였어요. 느지막하게 사내에서 만나서 교제를 해왔던 제 남친에게서 이러한 점을 발견하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 남친의 본가는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해 있는 저 아래쪽 지방이었어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혼자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토박이 서울 태생이긴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독립해서 원룸을 얻어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성격상 독립심도 강하고 이젠 어른이 되었으니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나와서 혼자서 살게 되었는데요.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제가 원래부터가 게으른 성격 탓에 혼자 살면서도 밥 이런 걸 해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햇반을 박스째 사놓고 밀키트를 챙겨놓고 하나씩 꺼내 먹거나 배달 음식을 돌아가며 주문해서 먹었어요. 늘 먹방을 시청하면서 그때마다 먹고 싶은 것들을 찜해가며 배달해서 먹는 그 즐거움은 혼자 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하며 살았어요. 반면에 남친은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저에 비해 꽤 부지런한 편이었어요. 돈 아까워서 배달 음식은 주문해서 먹는 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했고 제가 햇반을 쌓아두고 먹고 있자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친은 김치며 밑반찬들과 쌀 등을 직접 구입하고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싹 다 남친의 부모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전기밥솥에 쌀만 안 쳐서 밥만 해먹으면 되었어요. 제가 밥을 거의 잘 안 해먹는 것을 본 남친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게 반찬 나눔을 해줬어요. 부모님이 아들 먹으라고 사주신 건데 남친은 저에게 밥심으로 사는데 집밥을 먹어야 한다며 늘상 자주 챙겨줬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저녁 8시 정도 되었을 시각이었어요. 누가 배를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웬 나이 드신 분이 손에 짐 한 박스를 든 채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아가씨가 김소영이라고 하는가? 저를 어떻게 아세요? 잘 찾아왔구먼. 나는 서봉덕 예비요. 네? 봉덕씨요? 말만 들었지. 처음 봤는데 참 참하게 생겼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남친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건지 남친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는데 말입니다. 진짜 서봉도 씨 아버지세요? 그럼 가짜 아버지일까 그런가? 그러고 보니 봉도 씨와 좀 닮은 듯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먹을 김치며 반찬거리 해놨다고 봉덕이 엄마가 가져가라고 하는데 집에를 한번 와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겸사겸사해서 봉덕이 여자친구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이거 들고 왔네. 라면 박스 한 상자를 손에 들려주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엉겁결에 받기는 받았지만 황당했어요. 이걸 받기는 받았는데 손님이라서 들어와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돌인 줄은 알겠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원룸이라 방안도 너저분하고 그 야심한 밤에 들어오시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하고 거시기 하더라고요. 혹시 봉덕 씨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러신 거면 제가 이것을 봉덕 씨에게 전해드릴게요. 아니요. 이제 금방 봉덕이 집에서 들러서 왔구만. 그냥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니까 다음에 또 보자고. 그럼 나 갈 테니까
그거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밥 해먹더라고. 알았지? 참 살갑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봉덕 씨가 누구를 닮아서 다정다감한가 했더니 바로 봉덕 씨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부처님처럼 웃는 눈매에다 참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제게 이걸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이면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별거요? 삐쩍 말랐구만. 이거 잘 먹고 살 좀 쪄야 되겠네.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일단 들고 오신 거니까 받긴 하겠는데요. 라며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그러셨어요. 뭘 그래? 이제까지 봉덕이를 통해서 반찬을 갖다 주라고 넉넉히 해줬구만 그래. 나 이제 갈 테니까 다음에 또 보자고. 라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봉덕 씨 아버지가 주고 가신 박스를 열어보니 파김치에다 김자반에 배추김치에다 밑반찬이 정성스럽게도 담겨져 있었어요. 놀라서 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늦게 받아? 야근을 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무음으로 해놔서 그래.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냐? 뭘? 여기 내 집을 왜 네 아버지한테 가르쳐줬어? 혹시 우리 집에서 택배가 왔니? 아니, 네 아버지가 직접 내가 먹을 반찬거리를 들고 오셨더라.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언제 봉도 씨한테 반찬거리 갖다 달라고 했어? 아버지가 직접 왔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 줄 알아? 아, 미안해. 냉장고에 반찬이 자주 떨어진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것까지 다 싸주신다고 해서 말이야. 너한테 직접 택배로 보낼 건데 주소를 부르라고 해서 바쁜 김에 얼른 보내줬어.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들고 너한테 찾아갈 줄은 몰랐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왜 네 부모님한테서까지 내가 먹을 것들을 얻어먹어야 하니. 그동안 아들 먹으라고 보내줬더니 여자친구한테 다 꼬라박았다고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민망해 죽는 줄 알았네. 아무튼 주신 거는 참 감사하지만 난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내일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또 왜 그러냐? 아버지가 너 주고 싶어서 집에까지 찾아가셨는데 돌려주면 어떡해? 그냥 잘 먹어. 아들 여자친구이니까 남 같지 않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일단 끊자. 나 바쁘니까 내일 얘기해. 네 부서는 안 바빠서 좋겠다. 내일 봐. 바쁘다는 말에 더 이상 길게 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남친과는 사내 연애라서 눈치가 보여서 회사 안에서는 대놓고 따로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퇴근 후 따로 만나서 귀엽고 그 전날 남친 아버지께서 들고 오신 박스 가득히 들어있는 김치와 반찬거리를 남친에게 돌려줬어요. 너희 부모님께 말씀을 잘 전해줘. 내가 너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건데 이걸 받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말이다. 그리고 네가 내 입장을 고려했더라면 굳이 나한테 반찬 나눔을 한 것을 숨겼어야지. 이젠 더 이상 반찬 같은 거 나한테 주려고도 하지 마. 알았지? 그러자 남친이 제게 답답하다며 그랬어요. 너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찾아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럼 너는 거절했을 것 아니냐.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미래의 며느리감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건 아니냐? 미안하다. 내 성격이 좀 낱낱하지 못해서 그래. 아무튼 내 맘은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줘. 다신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 해라. 알았지? 네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건 네가 가져가서 먹어라. 저는 끝까지 싫다고 했어요. 그런 저를 남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혼말이 오고 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남친과 결혼을 못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친이 좋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혼은 아직 시기상조라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점심때까지 늘어지게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고자 자고 있었어요. 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웬만해선 누가 올 사람도 없고 택배도 문자만 띠리링 남기고 갈 텐데 한참을 누르고 자빠졌길래 화딱지가 나서 부스스한 차림새로 빼꼼히 내다봤더니 깜놀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남친 아버지가 떡하니 엄숙한 모습으로 어떤 여자애랑 서 있었어요. 아니, 여기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야? 그나저나 남친 아버지가 오셨으니 인사는 해야겠고 눈곱도 안 된 몰골로 벌건 대낮에 하필 남친 아버지를 보게 되다니 이게 뭔 조화인가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직도 자고 있었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었어요. 아, 네. 어제 늦게 자서요. 내가 왜 이런 꽁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계속 세워둘 참이에요. 네? 죄송한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 왜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야? 방안도 엉망인데 어떡하든지 그냥 가시기만을 바랬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좀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으면 제가 방안 정리 좀 했었을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잽싸게 대충 방안을 치운 다음에야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방안을 이리저리 훑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이 아이는 봉덕이 막내 여동생이에요. 봉순아, 인사해라. 네 새언니 될 사람이다. 새언니? 언제 봤다고 새언니래? 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요.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일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면접시험 보러 가는데 여기서 그때까지만 지내게 해줘요. 그 정도는 봉덕이를 봐서라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아, 여기서 저랑 함께 지내라고요? 내가 봉덕이가 사는 원룸에서 지내니까 우리 봉순이가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요.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생판 모르는 남친 여동생과 함께 지내라니. 아, 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여기도 원룸이라서 둘이 지내기는 비좁아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곳 어디 말이에요? 네?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을 왜 나한테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내 막내딸이 내일 면접시험에 잘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기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되니까 부탁할게요. 저는 참 난감했지만 하룻밤이라는데 또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겠어요. 마지못해 그러시라고 했더니 잘 되었다며 봉순이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친에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봉순이가 거기 갔지? 알고 있었네? 응, 부탁해. 내일 면접 잘 봐야 하니까 신경 좀 써줘. 내가 왜? 왜긴 왜야. 너도 신이 될 사람과 미리 친해지고 좀 좋아.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뭔 소리야? 봉덕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신 좀 차리면 안 되겠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야, 내 동생 옆에서 다 듣겠다. 말 좀 가려서 해. 아이고, 자기 동생 걱정도 하네. 걱정 마. 지금 나와서 전화 받는 거니까. 아무튼 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내일 봉순이가 면접만 잘 치르면 간호사로 취업이 되는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 알았지? 얼른 들어가. 봉순이가 일찍 잠들어야 하니까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말만 다 하고 끊었습니다. 조금 뿔따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톡으로 창문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러했어요. 봉덕씨, 경고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일단 오늘은 네 동생을 재워서 내일 보내겠지만 다시는 오늘처럼 이러면 나도 못 찾는다. 새겨들어.
봉순이라는 남친의 여동생은 생각보다 성격이 활달하고 유쾌했어요. 언니, 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성질나죠? 뭐? 그걸 알면서도 온 건 뭐야? 그래도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성질이 나는 것보다 좀 당황스럽네요. 미리 연락을 못 받은 채로 찾아왔잖아요. 일단 왔으니까 편하게 있다가 가요. 언니, 생각보다 참 솔직하다. 그래도 어째요?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이잖아요. 생판 남도 아닌데 말이라도 괜찮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요? 뭐? 쬐끄만한 게 말을 따박따박 잘도 하네. 오빠랑 결혼할 사이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랬더니 깔깔깔 웃어댔습니다. 언니, 내숭 떠는 거예요? 오빠랑 결혼할 사이도 아니면서 맨날 우리 엄마가 보낸 김치랑 반찬을 왜 늘 받아 먹었어요? 아, 그건 봉덕 씨가 그냥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언니랑 함께 먹으라고 고생고생해서 보낸 건데요.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봉덕 씨가 반찬을 가져다 주길래 거절 못했어요. 어제 봉순 씨 아버지가 가져오신 김치랑 반찬도 다시 봉덕 씨한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돌직구를 제게 날리더라고요. 뭐요? 언니 참 못됐다. 우리 아빠 성의를 그렇게 냅다 던져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고맙죠.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워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빠랑 결혼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얻어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뭘 그래요? 이제까지 얻어 잡수셨으면서. 쫑알쫑알 말하는 폼이 대화를 할수록 나와 안 맞았어요. 그래도 이왕지사 하룻밤만 손님으로 지낼 거니까 잘 있다 가게 하자고 참았습니다.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다시피 했어요. 늘 혼자 자던 내 원룸에 딴 사람 있으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살짝 들었는데 봉순이가 나를 깨웠어요. 언니, 일어나요. 밥 차려줘요. 얼른 먹고 나 태워다 줘야죠. 밥? 무슨 밥? 아침밥 먹고 얼른 가야죠. 라고 하면서 욕실 씻으러 들어갔어요. 어쩌겠어요. 손님이니 대접은 잘해서 보내야죠. 그래서 밀키트 중에 어린 친구가 좋아할 만한 치즈볼이 들어가 있는 치즈 스파게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쁜 접시에 내놓았더니 좋다고 맛있다고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아침에 면 종류 먹으면 하루 종일 얼굴이 퉁퉁 부어있을 텐데 밥 주지 그랬어요. 아침에 늘 뜨뜻한 국물에 밥 먹었는데 그래도 잘 먹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어서 가기나 해라 라고 하면서 면접을 보는 대학병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또 봐요. 또 보긴 뭘 또 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봉순이 잘 태워다 줬냐? 봉순이가 네 차 얻어 타고 간다길래 데리러 안 갔다. 수고했어. 봉덕씨, 내 톡 봤지? 다시 또 이러면 이젠 끝이다. 알았지? 라고 하며 끊어버렸어요. 그날만큼 어째서 남친이고 뭐고 다 귀찮았어요. 나 잠 좀 자야 하니까 전화하지 마. 한참 늘어지게 퍼져서 대자로 잠 퍼자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 번 댄 가슴이라 또 몰라서 인기척을 내지 않고 봤더니 앞불싸 남친 아버지와 봉순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자기 집이야. 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젠 성질부터 나더라고요. 그래도 숨소리도 죽여가며 모른 척 없는 척 문도 안 열어줬더니 한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여지없이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친의 전화벨 소리에 놀라서 얼른 욕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냐? 우리 아버지가 네 집에 갔는데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디야? 네 아버지가 내 집에 또 왜 오셨냐? 네가 아버지가 들고 오신 김치랑 반찬을 다시 나한테 돌려줬다는 말을 들으시고 다시 들고 너한테 가신 거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버지가 워낙에 자상하신 분이라서 그런 꼴 못 봐.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 아마 우리 아버지가 너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실걸? 뭐? 봉덕씨, 내가 모를 줄 알아? 또 봉순씨를 나한테 맡기려고 그러신 거지?
나 김치고 반찬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젠 너랑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아버지한테 말씀 드려라. 내가 절교 선언했다고. 알았냐?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마라. 라고 하고 또 끊어버렸어요. 남친 아버지와 여동생은 한참 기다리는 눈치이더니 이내 남친과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돌아갔습니다. 남친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눈치도 없었는지 남친은 저랑 사귄 세월과 정이 있는데 쉽사리 헤어지겠냐는 듯 싶었나 봐요. 회사에서 제 부서에 찾아와서 제 책상에 쪽지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보자 라고 했지만 모른 척했고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룸의 임대기한도 다 차고 해서 좀 더 일찍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 부서도 그쯤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저의 단호함에 봉덕 씨는 회사에서도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가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전에 일하던 제 부서로 남친의 아버지가 쫓아와서 저를 찾는다며 난동을 부렸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더니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헤어져? 내 아들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 남자를 만난다는 거야. 뭐야? 이런 것은 볼장머리를 고쳐놔야 해. 분명히 내 아들 기만 빼먹고 딴 남자랑 눈이 맞은 거요. 내 요것을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김소영이가 뭔가 빨리 대령해. 얼마나 불같이 성질을 내며 일부러 회사가 저를 숨겨준 거라면서 난리를 쳤는지 혼자서 소설도 잘 쓰고 있더랍니다. 그날 부장님까지 출동을 하셔서 잘 달래서 내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라 결국엔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원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자빠졌냐며 다 말리는 경비원들을 제치고 부장님 멱살을 흔들고 소란을 피웠대요. 삽시간에 회사 부서마다 저와 봉도 씨와의 사내 연애를 했던 사실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어요. 제가 봉도 씨에게 절교 선언을 하자 충격을 받아서 휴가를 쓰고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리자 봉도 씨 아버지가 열받아서 쫓아왔던 거였어요. 끔찍했어요. 봉도 씨 아버지는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봤더니 폭력 전과 사범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유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들 회사 동료들이 봉도 씨와 헤어진 것을 축하해 줬습니다. 부장님은 봉도 씨를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는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봉순 씨도 대학병원에 합격을 한 마당에 실습 기간을 충실히 하며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 관계자가 그 소문을 듣고 정식 간호사로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말했겠어요. 회사 여사오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줬더니 소문은 꼬리를 물고 그새 봉순 씨가 취업했던 대학병원 관계자에게까지 흘러갔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다더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웃음을 치시며 자상하신 얼굴이 전과 사범이라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러니 겪어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뜻밖의 비보였어요. 연세도 많지도 않으신 나이였고 친정엄마도 암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믿기지 않은 현실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쓰러지셔서 곧바로 119를 통해서 병으로 가셨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공장장님이 제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몇 해 전에 친정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신 마당에 친정아버지까지 가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시다니 저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공장장님이 말씀으로는 친정아버지가 그동안 벌려왔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바람에 진정하기도 힘들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래? 나 바쁜데.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뭐? 장인어른이?
다시 말해봐. 이제 금방 공장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튼 병원에 가봐야겠어. 믿기지가 않아. 나 무서우니까 병원으로 빨리 와라. 뭐야? 진짜야? 알았어. 라고 끊었어요. 어떻게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새하얘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떨려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공장장님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와 계셨고 119 구급대원들도 오셔서 뭐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뭐 하다가 왔는지 늦게 왔어요. 그러더니 넋이나가 내 앞에서 그랬어요. 너 장인어른이 사업이 망했다는 소리는 들었어? 안 들었어? 그 소리에 거기 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거리며 그러셨어요. 뭐? 사업이 망했다고 했냐? 얼마나 어떻게 망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더 한 번 다그쳤어요. 너 말 좀 해봐. 너한테는 말해줬을 거 아니냐? 왜 나한테는 감쪽같이 속이고 말 안 했어?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운도 없어서 대꾸하기도 싫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어떻고 또 안 망하면 어떤가 싶었거든요. 그런 거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를 끌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바른 대로 말해봐. 장인어른이 너한테 별말 없으셨어? 무슨 말? 야, 정신 차려 이거사. 내가 네 아버지 공장에 달려가 봤더니 이미 그 공장도 다 넘어갔다더라. 그 공장이 장인 주력 사업이었는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래도 빚이 많다던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그러기는 공장 직원들이 다 말해줘서 알았지. 너 진짜 얄밉다. 그런 줄 알면서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했었어야지.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저를 다그쳤어요. 너 정신 안 차릴래? 지금 장인 장례식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장인어른도 그래. 이왕지사 돌아가시려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먹고 살게끔 해놓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연락의 사업가니 뭐니 하시면서 무슨 뻘짓거리를 하신 거야?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정말 낯설었어요. 안 좋은 일은 겹겹이 생긴다더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친정아버지도 늘 우울해하셨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다고 늘상 입에 달고 사시더니 이렇게 호련히 가셔버렸는데 남편까지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슬퍼할 기운도 하나도 없는 내게 남편은 저를 흔들며 왜 친정아버지 사업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언급 한 번도 안 했냐고 추궁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뒤따라 따라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네 장인 사업이 망한 게 맞아? 남편은 거의 울상이 되어서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그렇다니까. 나 미치겠어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도 빼돌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망해도 다 그렇게들 한다는데 다 빚 갚느라 팔아버렸대요. 미쳐.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그러셨습니다. 그게 진짜요? 너는 말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진짜예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뿐이겠어요. 빚까지 제가 떠맡았어요. 그 말에 남편이 아글아글 쓰며 저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야, 이 돌대가리야. 너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녔냐? 장인어른이 다 말아먹기 전에 네가 손을 썼어야지. 어이구, 복창이 터지네. 내가 이런 멍청한 거다고 살았으니 그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뭐? 빚까지 네가 더 맡겼다고 했냐? 아니, 이런 경우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 내가 네가 돈이 많은 집 딸이라서 그거 하나만 보고 앞길이 창창한 잘난 내 아들을 줬는데
이런 망할 것이 있나? 우리 집안까지 다 쑥대밭을 만들 참이냐? 너도 네 아버지랑 똑같아.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놨어야지. 남편이 저를 잡고 마구 흔들어 대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며 집안이 함께 망하게 생겼다며 저를 잡고 흔들어 댔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분을 못 이기고 엉엉 울어대는 듯 싶었는데 그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러워서 우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인간이 참 환멸스럽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친정아버지 앞에서는 가진 교양을 다 부리고 천하에 둘도 없는 차상하고 따뜻한 시어머니처럼 굴더니만 저런 야만적이고 야수와 같은 얼굴을 보다니 인간은 참 더러운 동물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한순간에 저를 땡전 한 푼도 없는 거지에다 자네 고아처럼 막 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제 앞에서 눈을 흘기면서 자기네들끼리 속닥거렸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온 아버지의 변호사와도 따로 만나서 대화를 길게 하는가 싶더니 시댁 식구들의 탄식 소리는 더 깊어지고 크게 들려왔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깝치지도 못했던 시누이들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뻔뻔하네, 뻔뻔해. 자기 아버지가 망해가는데도 딱 잡아댔다니 우리를 보응을 한 거야? 감히 우리 집안까지 말아먹을 생각이었어? 장례식장 내의 휴게실에서 내게 이런 말까지 하다니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이목이 있어서 친정아버지 장례식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와줬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만 남겨두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사라졌어요. 제 주위에는 제 친구들과 친척분들만 남아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제가 혼자서 집에 들어갔더니 제 집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그랬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기가 바쁘게 이렇게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한시가 급해서 말이다. 어서 여기다 사인해라. 너희들 이혼해. 저는 예상했다는 표정으로 그랬어요. 이 집과 살림살이는 모두 다 제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제가 사인해주면 지금 당장에 나가주실 건가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미쳤냐? 내가 그동안 너하고 살아준 값은 줘야지. 안 그래? 이 집은 내 앞으로 넘겨주고 너만 혼자 나가. 그러면서 부동산 서류를 또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부동산 매매 서류야. 여기에다 사인해. 지금 당장. 거의 반강제였어요. 그 서류를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시누이가 매입을 하는 것처럼 꾸몄더라고요. 시누이가 제게 그랬어요. 언니, 오빠랑 이혼한 마당에 좋은 일 한다 삼쳐요. 어차피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 이 집도 다 빚에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동안 오빠가 언니가 얼마나 좋아서 함께 살아준 줄 알아요? 우리도 이러기는 싫지만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가씨가 이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긴 뭘 사요. 매매 서류로 꾸며놓고 제가 언니 집을 산 것처럼 위장을 하자는 거죠. 일단 내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언니 계좌에 집값으로 지불할 테니까 언니는 그 돈을 다시 빼서 저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겠니? 이 미친 것들아. 내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정신줄 놓은 줄 알았니? 웃기고 있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미쳤다고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했어요. 너 이젠 천의 고아야. 그 잘난 네 아버지가 있기를 하냐? 돈이 있기를 하냐? 누구 인생을 종치려고 그래? 너 하란 대로 안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네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 줄 알기나 하냐? 주제 파악 좀 작작해. 알았어? 그래서 마지못해 하란 대로 사인도 해주고 제 통장에 신우가 집을 샀다는 돈을 입금을 하고 바로 빼갔어요. 강제로 하라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그리고는 제 짐을 싸가지고 던져주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 흰 눈발이 서복히 내리고 있었어요.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서야 살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을 것만 같은 이 엄동설안에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패식 웃고 말았어요. 곧바로 발걸음도 가볍게 경찰서로 향했고 아버지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날 내 집에서 죽치고 있던 그 양아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경찰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협박과 강박에 의한 위압과 강제를 통한 이혼과 부동산 위장 매매를 통한 갈취 등의 혐의로 다 잡혀 들어갔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순둥이에다가 뒤를 봐주는 백도 돈 한 푼도 없는 거지인 내가 뭐 어쩌겠냐 싶었던 거죠. 제가 왜 백도 돈도 없는 거지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딸인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저를 아버지가 키우셨겠어요? 한 큐의 바퀴 같은 인간들을 잡아놓을 수 있었으니 제 먹잇감이었죠. 돈 없는 거지들이라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하는지 알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거지 속으로 못 벗어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결백을 주장을 하며 거짓부렁을 해댔지만 결국엔 제가 녹음한 내용으로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지만 제가 뭐하러요? 시간 아깝게 그런 인간들을 또 상종하겠나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업이란 게 늘상 그런 고비가 있는 법이었죠. 그래서 늘 대비책을 마련해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누군데요. 사위라고 함부로 믿을 줄 알았으면 큰 착각을 한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을 지킬 줄도 아는 것인데 무턱대고 아버지 사업을 사위에게 오픈을 하고 공유했을까 봐요. 친정아버지가 몸이 건강치 않아서 미리 공장을 매도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평소에 사위를 믿지 않았던 친정아버지가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게 했고 변호사에게도 일부러 망한 것처럼 말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이혼장에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셨어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제 남편이 그런 제 속임수에 잘 넘어가서 자기 본 모습을 쉽게 보여줬네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부려서 집안 전체가 망해버렸니? 그건 나를 담을 그릇도 못 대면서 나를 속여서 결혼을 한 죗값이라 생각해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길고 긴 연애를 끝으로 결국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사실 오래도록 사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늘 주변 사람들도 남편과 결혼을 하겠거니 하며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말이죠. 나이도 거의 40을 목전에 두고 결혼식을 올렸으니 저나 남편이나 어지간히 결혼을 하기 싫었나 봅니다. 남편보다 제가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사귀다 보니 굳이 결혼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자꾸 결혼을 미루게 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렵게 입사를 했던 회사는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힘들게 공부에 매진을 했었나 하고 현타가 왔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직장 상사의 태도와 매너에도 적응하기 힘들었고 무슨 군대 조직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에 익숙해져야만 무난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처럼 창의력이 무궁무진한 인재들을 돈 들여 뽑아놓고 뭐하는 짓들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누가 빼앗긴 내 시간들을 돌려줘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조직사회에서 바른 말을 하려면 눈치 없이 상황 파악도 못하는 EQ가 낮다는 평가로 왕따 되기가 십상이니 웃대가리가 멍청하면 멍청한 짓인 줄 알면서도 멍청하게 따라가야 낙오가 되지 않는 불합리함을 보면서 기어코 몇 년만 더 참아보자고 참고 참다가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제 길을 찾아 나서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일반 회사에서 아무리 나를 불러댄다고 할지라도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뚜렷한 아이템도 없이 사업의 길을 가자니 자금과 경험 부족 때문에 늘 이리저리 부딪히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충우돌 속에서
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지극히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다니는 직장에 적당히 자신을 녹여내고 월급을 받기 위해서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유일하게 제가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장단을 잘 맞춰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도 언젠가는 퇴사를 꿈꾸며 제 꿈을 응원을 해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제가 명함을 어디에다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일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집안 쪽에서는 어서 결혼을 하라며 성화였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서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남편의 형이 결혼을 한 지 한참이 지났고 조카들이 둘씩이나 생겼어도 제가 바쁘다 보니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두고 남편의 형수가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언제 봤다고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의 형수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김순실 씨? 누구세요? 저요? 나주판 씨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아니, 글쎄요. 우리 도련님이 순실 씨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해도 통 말을 안 듣네요. 우리 도련님이랑 사귀는 거 맞죠? 네. 어차피 지금껏 사귀는 거 보니까 결혼까지 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게... 왜요? 결혼할 생각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하는지도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결국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자꾸 둘째 며느리를 기다리신 눈치던데 왜 한 번도 안 와요? 결혼식은 늦게 하더라도 인사 한 번 와요. 아직 결혼 생각도 없는데 무슨 인사?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결혼할 계획이 없어서 인사까지 갈 생각은 없네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전에 도련님한테 물어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시간은 금방 낼 수 있겠네요. 살짝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때 대학원 논문을 준비를 하느라 엄청 바빴거든요. 제가 따로 돈 벌기 위해서 하던 사업도 챙기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일이 많이 바쁜데요. 왜 그러세요? 식만 안 올렸지 뭐 나와 순실 씨와는 동서지간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 아버님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날 일찍부터 와서 제사 준비해야죠. 겸해서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요. 알았죠? 그래 알고 끊을게요. 그때 봐요. 아 참, 일찍 오는 거 잊지 마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단호함이 묻어 있어서 마치 진짜 제가 아랫동선에 된 것처럼 형님 노릇을 하려던 눈치였어요. 별꼴이야. 나를 언제 봤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도 남편에게 형수에게 못 간다고 잘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쪼르르 전화를 했더라고요. 순실씨, 내 전화번호가 순실씨 핸드폰에 찍혔을 텐데 굳이 도련님을 통해서 말을 전해야 했어요. 내가 요새 대학교에 출강을 하는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셔서 꼼짝을 못 하시니까 사이좋게 함께 제사 준비를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아, 죄송한데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한테 시댁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힘드셔서 어쩌겠어요. 혼자 하셔야죠. 고생하세요. 제가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라고 하고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제게 전화했을 때 먼저 끊어버렸으니 제가 먼저 못 끊을 이유가 없었죠. 그 뒤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어디서 감히 벌써부터 동서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는지 웃기더라고요. 나이도 많이 퍼먹지도 않은 것이 어디서 못된 것만 처 배웠는지 같잖더라고요. 무시하면 그만이라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에 남편과 결혼을 결정을 하고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에도 저를 아주 아래로 내리깔고 쳐다보는 태도에 참 불쾌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인사하러 온 사람이 인상을 쓸 수가 있나요? 그때도 제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며 입방정을 떨었어요. 어머, 미대 출신이 아니랄까봐 멋은 잔뜩 부리고 왔네. 뭐? 미대 출신? 내가 무슨 미대 출신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 인사하기가 바빠서 바로 대꾸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께 저를 인사를 시키느라 미처 못 들었다고 했어요. 생글생글 웃는 낯에 재물 못 뱉는다고 꼬투리 하나 잡아볼까 하는 그런 심술궂은 표정이 역력해 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 한 주먹 깜도 안 되어 보이던데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겨우 긴 비행시간에 지친 몸으로 하와이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는데 귀신같이 알고 그새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미친대기 같은 인간이 뭔 일로 전화한 거야?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통성, 잘 도착했어? 네, 지금 막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 도착을 했으면 빨리 어머니께 전화를 해드렸어야지. 내가 동생에게 결혼도 축하를 할 겸해서 전화했어. 네, 이제 막 할 참이었어요. 어머니 옆에 계세요? 어머니가 왜 내 옆에 있겠어? 동서가 따로 전화 드려. 네, 알았어요. 형님도 저희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힘드셨죠? 말도 말게.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내가 우리 애들까지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 안가? 그건 그렇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 제사이니까 잊지 말고 앞으로는 동서가 시댁 제사는 다 맡아서 해. 제가요? 형님은요? 내가 그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이젠 동서가 시집을 왔으니까 공평하게 동서가 맡아서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제가 시집을 와서 뭘 한다고 저에게 떡 맡긴다고 그러세요? 뭐? 나는 처음부터 알고 했나? 어머니가 계시잖아. 물어봐서 하면 될 거야. 형님,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시댁 제사를 맡아서 하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제사를 싹 다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멋이 어째? 내가 요새 좀 대학 강의를 나가느라 바빠서 동서에게 마지못해 제사를 맡기려고 했더니 어쩜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는가? 못 배운 티를 낸다고요? 그래, 내가 자네가 미대 출신이라서 멋부린 거 좋아하고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알겠네만 작작 좀 하게. 답답하네. 뭔 소리야?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주 나를 뭘로 보고 내리깔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미대 출신들이 들으면 열불내고 달려들겠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잘났나? 형님, 저요. 이대 나온 교수예요. 그러자 형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없는 소리를 하라거든 얼른 끊어야겠네. 국제전화 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라고 하면서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저한테 못 배운 티를 낸다고 하더니 형님이 진짜로 못 배운 티를 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형님이 결혼을 축한답시고 전화를 내서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끊었다고 하니까 남편이 배꼽 잡고 죽어라 웃어댔습니다. 야, 정말 형수 웃기다. 내가 네가 이대를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로 잘못 들었나 보다. 미대를 나왔다고 들은 거 아니냐? 어쩐지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하하. 그래서 남편이 신혼여행지에 잘 도착을 했다며 시어머니와 집안 어른들 몇 분께 인사 전화를 다 드리고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께도 전화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형수님이 대학 출강 때문에 바빠서 순실 씨한테 제사를 맡긴다고 하셨다는데 순실 씨가 이번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어. 축하해줘. 그러니까 제사 못 맡는다고 전해줘.
그 뒤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친척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오메 교수님 오셨네. 교수 며느리는 처음 봤네. 그러자 다른 친척분이 그러셨습니다. 아니요. 여기 큰 며느리도 교수라고 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원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손까지 크게 휘저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란께. 교수가 그렇게 흔하면 교수겠어? 나도 이제 살았어. 우리 큰 며느리는 대학 강사라고 하고 우리 여기 둘째 며느리가 진짜로 교수님이여.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나 교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렇지? 라고 하시며 제 등을 토닥거리셨어요. 남편이 신혼여행지에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교육을 한 보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른 친척분들께 자랑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너는 교수니까 네 일만 열심히 해라. 내가 주판한테도 잘하라고 했으니까 그리 알고 여기에 와서도 물 묻힌 사람이 묻혀야지. 교수가 물 묻혀야 쓰겠냐? 저는 그래도 말이라도 그랬습니다. 아이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형님 혼자서 매번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하는 것도 이쁘다며 제게 다가오셔서 그러셨습니다. 어메 고생은 무슨 고생. 나한테는 교수도 아니면서 교수라고 해놓고 맨날 바쁘네 어쩌네 투정만 부렸어. 시어머니는 저만 듣게끔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청력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주방 쪽에 있는 형님 귀에 다 듣도록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 강사도 저렇게 바쁘다고 난리인데 대학 교수는 얼마나 바쁘겠어. 너는 재산은 신경도 쓰지 마라. 알았지? 아니요 어머니 함께 도와서 해야죠. 어메 배운 사람이라 말도 이쁘게 하네. 라고 하시며 함께 계신 친척분들과 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왔는데도 주방에서 나와서 얼굴도 안 비치는 형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형님에게 미안했겠지만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못 배운 티를 내지 그랬어요. 자업자득이니 어쩝니까. 덕분에 깐깐한 동서를 만나서 고생 꽤나 할 형님이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러게 형님아 나한테 적당히 잘하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배운 여자답게 잘 해줬을 텐데 이젠 콧물도 없으니 어쩌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하고 살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돈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먹는 거며 입는 거며 누워서 자는 거며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제 전 남편의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편의상 남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천성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때묻지 않고 맑고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대바라지지도 않고 그저 부지런하고 성실한 면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늘 자기 몸에 돈 한 푼을 쓰는 것을 아까워했고 매일 일기를 쓰듯이 가계부를 작성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그런 착실한 남편의 모습이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맨날 외제차나 들여다보고 다녔고 명품샵에 눈 돌아가곤 했거든요. 결혼 후에 남편이 돈에 조금 집착한다고 생각을 했어도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65세인 친정엄마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늘 혼자만 계셨던 엄마가 갑자기 어지럽고 앞이 캄캄해지자 겁을 먹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문 밖으로 나왔다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어지럽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휴대폰은 보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느 누구라도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무조건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태로 문 사이에 끼인 채로 정신 잃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던 아줌마에게 발견이 되셨어요. 제 연락처를 알고 있던 앞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연락을 받은 제가 눈물 콧물 다 짜내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떡하니?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가셨어. 빨리 와. 큰일 났어. 그래? 큰일이네. 쓰러지신 건 맞아. 응급실로 실려가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웬만하면 일반 진료를 받으셔야지. 그때도 남편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하고 자빠졌어. 엄마가 정신을 완전히 잃고 한참 동안 집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떤 아줌마가 발견해서 실려갔다니까. 지금 병원비가 문제야. 빨리 와, 이 자식아. 응, 알았어. 나는 그냥 응급실 진료비가 비싸니까 그런 거지. 장모님 지갑이랑 잘 챙겨서 가는 건 맞지? 남편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돌기 일보 직전이라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엄마 걱정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건강치 않은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결혼한 것이 큰 잘못이라 여기며 자책을 하면서 서러워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었을 즈음에 남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의사와 대충 대화를 하더니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어? 이 상황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그건 왜?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저 상태로 오랫동안 못 깨어날 수도 있다잖아. 그리고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장모님 통장에 있는 돈부터 병원비로 써야 할 것 아니냐? 엄마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 걱정 마. 엄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통장에 돈 없어. 확실해? 아무리 그래도 숨겨놓은 돈은 있으실 거 아니냐. 장모님 집에 가서 네가 한번 찾아봐. 중환자실이라서 다른 환자와 가족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 우리 엄마가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돈 할래? 그럴 거면 나가. 내가 말했지. 엄마 돈이 없으니까 병원비는 내가 낼 거야. 알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지금 장모님 보호자가 너랑 나 말고 또 누가 있냐? 네 돈은 돈이 아니냐? 우리가 매달 적금 들어가는 것도 다 너랑 나랑 합해서 놓고 있잖아. 그래서 장모님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왜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인상을 쓰며 제게 화부터 내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목소리 안 낮춰? 나가서 얘기해. 얼른 나가자. 남편을 이끌고 나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꼽은 채로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엄마를 향해서 짜증스럽게 그랬습니다. 65세나 되신 분이 어떻게 통장에 돈 한 푼도 없이 사셨대? 돈이 없으면 아프지를 말던가.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네. 그 말에 제가 화가 잔뜩 나서 남편을 끄집고 나와서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가 맞냐? 너 같은 건 땅바닥에 대급박 쳐박아야 돼. 그러자 남편이 제게 난리를 쳤어요. 너 뭔 짓이야? 후레자식아. 장모가 저 지경인데 멋이 어쩌고 어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위라고 할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은 완전 열이 받는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자 하니까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네. 내가 뼈 빠지게 죽어라 일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냐? 다 나중에 처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네 구멍에 만난 거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려고 그런 거라고. 넌 돈이 우습냐? 장모님이 오늘 내일 하면 언제 가실지 모르는 판국에
넌 그저 돈밖에 몰라? 내가 지금 엄마가 걱정이 돼서 얼마나 힘든 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너 대신에 병원비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몰아세울 거야. 어? 말이 통하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장모한테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하다니 엄마가 행여나 들으면 어쩌려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경고하는데 너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우리 엄마 병원비 걱정 말어. 내가 다 알아 살 테니까. 그랬더니 덜 척이 없는 말을 했어요. 아이고 재수가 없을라니까. 한참 돈 좀 잘 모이나 싶었는데 또 병원비로 돈이 깨질 게 뭐냐. 내가 틀림없이 말하는데 장모님 병원비로 적금 넣는 거 해지하면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알았어? 너나 한 번만 더 여기 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쩌다 재수없게 생기다만 인간과 엮였는지 모르겠네. 거지는 누구 보고 거지래. 너야말로 거지 중에 산거지 새끼야. 장모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깟 병원비가 뭐라고. 거지가 따로 없네. 눈깔 파버리기 전에 싹 꺼져. 그래도 멍청한 남편이 끝까지 제게 그랬습니다. 네가 내 눈깔을 파든 말든 거지라고 하든 말든 다 괜찮아. 내 돈만 축내기만 해봐. 적금은 손도 대지 마. 알았어? 웃기지 말어. 적금은 무슨 적금? 네가 처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려고 돈을 모은다고 했냐? 아이고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알았냐? 돈 아까워서 어떻게 처자식한테 돈을 쓰겠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넌 오늘부터 나랑 끝난 거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적금도 오늘로 끝인 줄 알아. 당장 이혼해 이 나쁜 인간아. 뭐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거 완전히 미쳤네. 야 정신 차려. 장모님이 쓰러지니까 너까지 그러냐? 나 감당 못한다. 정신 차려. 저를 아예 정신병자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저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열불이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무엇이 좋다고 결혼을 했을까 하고 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야 봉식아, 너 내가 이혼을 해준다고 할 때 안 하면 후회할 거다. 우리 엄마 네가 말한 대로 거지 중에 산거지나 마찬가지야. 병원비든 뭐든 나밖에 없는데 차라리 네가 나랑 이혼을 하면 최소한 네 돈은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더니 알았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쉽게도 합의 이혼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자기 돈이 털릴까 싶어서 그랬는지 함께 크게 불입을 했던 적금에 넣었던 제 돈도 돌려주고 얼른 이혼을 했어요. 참 쉽죠. 인간 말종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런 인간과 자식을 나눠 갖지 않는 것만도 어디냐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바보 같은 것이 장모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까 봐서 노심초사했는데 선뜻 제가 이혼을 먼저 제안을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 몇 달이 지난 후에 제 톡 프로필에 건강해져서 활짝 웃고 있는 엄마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에는 넓은 새 집으로 이사한 정황과 외제차를 산 것을 자랑 삼아 사진을 게재했더니 언제 봤다고 전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제가 미쳤어요. 전 남편 전화를 왜 받겠어요. 안 받았더니 톡을 보내왔습니다. 장모님이 벌써 좋아지셨냐? 돈이 어디 있다고 새 집에 벤츠를 샀냐? 돈이 왜 없어? 우리 엄마 부자야. 뭐? 너처럼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몰라서 내가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돈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죽을 때 이고 갈 거 아니니까. 장모님이 돈 없다고 했었잖아. 너같이 거지 중에 산거진 사위를 두고 돈 자랑을 하셨겠냐? 그럼 나를 속였단 말이야? 네가 돈 아까워서 이혼을 했지. 누가 누구를 속여? 우리 엄마가 거지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랬다. 그게 돈을 지키는 법이래. 연락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사실 저희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남편이 엄마에게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했던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정신은 말짱하셨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제가 남편과 곧바로 이혼을 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개운해서 회복이 빨라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셨어요. 의사야 물론 검사 중이어서 엄마 연세가 있어서 최악의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미리 말해주는 거라 남편이 병원비로 지레 겁을 먹었던 거죠. 덕분에 남편을 떼어버렸네요. 저희 엄마가 저를 구하셨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4년째가 되어가지만 불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곧바로 임신을 할 생각도 아니었거든요. 결혼 후 2년 동안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빨리 아이를 갖는 게 좋지 않냐고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임신과 출산을 끝마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낫겠다 싶었어요. 그 후로 2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어도 병원에서 임신을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도 기다리면 남들처럼 임신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유사를 2번 하게 되면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도 걱정하시는 눈치셨어요. 병원의 지시대로 조심스럽게 몸조리도 잘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 그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너 회사를 그만뒀다며? 네, 일이 좀 지치고 힘들어서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자꾸 유산이 되나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네가 귀족 집안의 딸인 줄 알겠다. 너만 별스럽게 왜 그러냐? 순심이를 봐라. 그 애는 애가 너무 잘 들어서 망조가 되지 않았냐?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더니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말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일하기 싫어서 집에 들어앉고 싶어서 일 그만뒀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 남들도 다 나는 애도 하나도 못 나는 처지에 그게 무슨 핑계거리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애기 낳으려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래? 네? 어머니 말씀이 심하세요. 심하긴 뭐가 심하냐? 순심이는 지금 우리만 안 낳았어도 팔자를 고쳤을 게다. 임신이 얼마나 잘 되든지 둘이도 바로 들어서지 않았냐? 좌우지간 일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고 세월 좋구나. 저도 웬만하면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저도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말이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임신이 그렇게 잘 된 거죠. 저도 아가씨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남자가 주는 돈만 쳐다봤으면 그랬겠어요? 뭐야? 이게 어디서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씨부렁대? 너는 네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떻게 된 애가 지금 이혼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누이를 그렇게 말하고 있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가 이혼한 애 만회한 적은 있었지만 이혼한 줄은 몰랐거든요. 아가씨가 이혼했어요? 그래, 이혼했단다. 고소하냐? 너같이 못돼 처먹었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지금 한참 손돈 많이 타는 어린아들이 둘씩인데 이제 순심 인생은 어쩌냐? 어디로 다시 시집을 가기를 하겠냐? 누구한테 기대서 살기를 하겠냐? 어머니, 제가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아가씨가 이혼한 것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좌우지간 긴 말 필요 없고 너 말이다. 집에서 할 일 없이 그러고 있으려면 네가 우리랑 둘이 좀 돌봐줘라.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다 있나요? 제가 임신을 하려고 몸을 만들고 있는데 조카들을 돌보라고요? 어머니, 아가씨는 뭐하고 저보고 아가씨 애들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긴 뭐하겠냐? 순심이가 네 팔자랑 같냐?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아니냐? 저는 못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 급한 전화가 온 것 같으니까 먼저 끊을게요. 더 길게 대화를 해봤자 쓸데없었어요. 제가 신우 애들에게 무슨 정이 있다고 돌봐주고 말고 하겠어요. 천불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신우의 전화가 핏발쳤지만 받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죽으나 사나 낳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누구한테 떠맡기려 해요? 아이고, 회사를 관뒀으니 조카라도 돌봐 한다는 식이니 엄청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 즈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일부러 남편을 통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 나도 임신이란 걸 했다. 어쩔래? 임신 초기라서 남편이 시누이든 시어머니든 아무도 신경을 거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 되는가 싶었어요. 저와 남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군가 질투라도 한 걸까요? 이번만큼은 기다리고 기다렸고 몸조심을 했던 터라 설마 하니 유산이 또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배를 움켜쥐고 남편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참 아쉽게도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젠 영영 임신을 할 수는 없는 건가 하고 좌절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또 유산이 되다니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방구석에서 2달 동안을 이불 속에서 처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천정 소리가 여러 번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주문한 택배라도 있나 나가 봤습니다. 한 보따리 짐가방이 3개에다가 낯익은 신우의 2 아들이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네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계단 쪽으로 가리키면서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더 어린 동생인 둘이는 엄마가 간 계단 쪽으로 내려가겠다고 칭얼거렸고요. 일단 신우의 2 아들들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 데리고 집 안으로 짐까지 들고 들어와서 애들부터 얼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휴대폰에 신우한테서 온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나 도저히 애들을 못 키우겠어요. 언니랑 오빠가 우리 애들 좀 키워줘요. 내게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둘이가 저와 제 집이 낯설어서 그런지 울고불고 문 쪽으로 가겠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둘이를 안 된다고 하나 올리니까 더 악을 써대고 울고 우리도 따라서 엉엉 울어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쩔쩔맸어요. 간신히 냉장고에서 애들이 먹을 만한 게 없나 찾아보고 입에 물어주니까 얼굴은 엉망인 채로 둘이 껴안고 꿀쩍거리면서 저를 경계하면서 살짝 그쳤어요. 그 틈을 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애들을 놓고 도망갔어요. 얼른 오세요. 우리랑 둘이를 제가 어떻게 돌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얼척이 없었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남의 자식도 데려다 키우는 마당에 자식복도 없으면 조카라도 키우면 될 것 아니냐? 네 자식으로 키워라. 순심이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너한테 맡길 때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겠냐? 다 그게 낳기는 순심이가 낳았어도 키우는 거는 네가 키울 팔자라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며 뚝 끊으셨어요. 딱 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작당을 하고서 제게 시누이 2 애들을 보낸 게 틀림이 없었어요. 저에게 키우라고 떠넘기고 도망을 가면 키울 줄 알았나 보죠. 제가 애 못 낳아서 환장한 줄을 착각한 거야. 뭐야? 간만에 기운 없이 지내다가 열불이 올라서 기운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너 당장에 빨리 기어들어와. 네 동생이 나한테 애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와서 네 조카들을 돌봐라. 빨리 와.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하니까 또 애들이 차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인가요?
한참 진땀을 빼면서 얼루가 나주고 좁은 거실이지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네요. 그리고 애들을 겨우 잔틈을 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가 애를 버렸다고요. 아빠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달려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뭘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어?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까지 하겠어? 경찰이 욕한다니까? 조카가 남이야. 신우이가 좀 힘들어서 맡길 수도 있지. 넌 왜 그러냐? 정말 웃기더라고요. 너도 한통 속이냐? 너도 아가씨랑 어머니랑 함께 짜고서 그런 거야? 뭘 짰다고 또 그러냐? 네 핏줄이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네 핏줄이니까 네가 아주 다정하게 잘 키워라. 난 빠줄게. 라고 하며 저는 곧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새 애들이 깨어나서 또 칭얼거렸습니다. 그걸 뒤로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친구들을 불러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애들 안 보고 어딜 쳐 싸돌아다니냐? 어머니, 저한테 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도 싫다고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제가 왜 내 자식도 아닌데 돌봐요? 저는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드님한테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잘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미치고 팔짝 뛰셨습니다. 제 할 바가 아니죠. 그 정도도 예상 못했나? 틀림없이 어쩌고 있나 하고 주변에서 맴돌면서 간보고 있을 게 뻔했네요. 그래서 그동안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보채고 보채도 그놈의 돈 때문에 아까워서 못 갔었는데 이혼하는 마당에 그런 거 따지겠어요. 남편과 함께 알뜰살뜰하게 모아둔 돈을 곧바로 빼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맘먹었어요. 혼자라도 가려고 했더니 마침 퇴사를 고민 중이던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애들을 잘 재웠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다른 방으로 끌고 가더니 그러셨어요. 네가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경찰서에까지 신고 아닌 신고까지 했어? 지금 이혼한 전 사위가 찾아와서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난리다.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저 애들이 엄마 없이 자라면 되겠냐? 뭔 소리인지 내가 뭐 어쨌다고. 어머니,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애엄마한테 말해야죠. 애들을 버린 건 어머니 딸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이거사, 순심이가 너한테 애를 맡긴 거지 버렸냐? 이제 어떡할 거야? 애들 아빠가 당장 애들 내놓으라는데. 알아서 하세요. 애 아빠가 달라면 줘야죠. 그러자 열불이 난다는 듯이 제게 주먹질 할 것처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네가 그러고도 이 집 식구냐? 아니요. 저 이 집 식구 안 할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만해요.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짐 싸러 온 거니까 나가주세요. 저는 보란듯이 꼼꼼하게 제 옷가지들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마디 더 하려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창고 하나를 빌려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제 짐을 싹 넘겨버리고 유럽 여행 가려고 친구랑 호텔에서 며칠 보내다가 출국했어요. 그 사이에 친정 부모님이 이혼 절차를 처리해 주셨어요. 참 죄송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강경한 태도에 남편도 합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신우이 애들은 신우이 전 남편과 시부모가 찾아와서 데려가려고 하길래 그제서야 신우이가 나타나서 뻘소를 해댔습니다. 누가 우리 애들을 버렸다고 그래? 잠깐 맡긴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없는 여자한테 자기 자식을 키우게 할 수 없다며 양육권 변경을 위한 소송에 휘말려서 유럽 여행 중인 제게 신우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딱 한 번만 진술을 해줘. 내가 애들을 버리지 않고 잠깐 맡겨두고 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그냥 애들 아빠가 키우게 줘버려. 피도 하나도 안 섞인 나보다야 아빠한테 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언니, 그때는 배가 미안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줘, 어? 어떡하지? 조금만 더 일찍 전하지 그랬어.
우리 아빠가 먼저 연락을 했길래 사실은 사실이니까 뭐 아가씨가 나한테 보낸 문자를 보내줬어. 이미 끝난 것 같은데 포기해. 아가씨도 애들을 키우기 귀찮으니까 나한테 버렸잖아. 그러자 울고불고 난리를 쳐대더라고요. 아니, 죄 없는 나한테 다 난리야. 내가 뭐 어쨌다고. 언니, 그 문자를 애들 아빠한테 보내면 어떡해. 난 애들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그러게 왜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고 말도 없이 애들을 내 집 앞에 버렸니? 에이구, 안 됐다만 이만 끊자. 나 여행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한다. 결국엔 신우이는 양육권을 뺏겨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한테서 자라는 것보다야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며느리와 사언니와 부인에 대한 예의도 없는 집구석에서 나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